자, 문제 21번. 그림과 같이 전류계 A1, A2를 접속할 경우 A1은 25A, A2는 5A를 지시하였다. 전류계 A2의 내부 저항은 몇 ohm인가? 자, 이 문제 보실게요. 자, 그림으로 보시면 자, 지금 전류계 A1과 A2가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자, 보실게요. 이거 A1이고요. 여기가 A2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저항이 0.02ohm이라는 저항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달려 있을 때 근데 무엇을 구하는 거냐? 바로 전류계 A2의 내부 저항, 전류계 A2의 내부 저항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A1은 25A. 자, A1은 이쪽으로 자, 25A가 자, 흘렀다고 했고요. 그리고 A2 같은 경우는 몇 암페어냐? A2는 여기로 자, 5A의 전류가 흘렀대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 25A가 흘러 들어갔고요. 이쪽으로 5A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0.02ohm에는 자, 몇 암페어가 흐르냐? 자, 몇 암페어겠어요? 25 중에서 5는 이쪽으로 갔죠. 그 나머지 20은 어디로 가요? 1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20A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20A가. 자, 그런데 우리 ohm의 법칙에서 저항과 전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요? 저항과 전류는 서로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자,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실 거냐면 지금 여기는 5A고 여기가 20A죠. 그럼 전류의 비가 자, 보세요. 전류의 비가 몇 대 몇이냐? 1대 4인 거죠. 전류의 비가 1대 4인 거예요, 1대 4. 그러면 전류의 비가 1대 4면 저항의 비는 자, 저항의 비는 몇 대 몇이 돼? 저항의 비는 4대 1 되는 거죠. 반비례니까. 그래서 전류의 비가 1대 4이기 때문에 저항의 비는 몇 대 몇이라고요? 4대 1이라고, 4대 1. 그러면 이 A2의 내부 저항은 0.02의 몇 배라고요? 4배가 되는 거죠, 4배. 4배. 따라서 이 전류계 A2의 내부 저항은 0.02ohm의 4배인 얼마다? 0.08ohm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0.0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유도전동기의 회전사 속도가 1000rpm이고 동기 속도는 1500rpm일 때 슬립은 몇 %인가? 바로 슬립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네요. 자, 계산을 또 해볼게요. 자, 일단 이 회전 속도는, 그러니까 회전 속도와 그 동기 속도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회전 속도 N은 자, 동기 속도에다가 얼마를 곱하냐? 동기 속도에다가 1 마이너스 슬립을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바로 이 슬립 S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S의 값을.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을 변형할 줄 알아야 돼요. 변형. 자, 변형할 줄 알아야 되는데 1-S는 양변을 이제 동기 속도로 나눠주면 되겠죠? 동기 속도로. 그럼 NS분의 N. 이렇게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S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S는 1을 넘겨주세요. 1을 넘겨주면 NS분의 N 마이너스 1이 되죠? 일단.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제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S는 마이너스 NS분의 N.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식을 다시 쓰면 1을 앞으로 넘길게요. 1을 앞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NS분의 N.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1 마이너스 자, 동기 속도가 1500rpm이었고요. 그리고 회전 속도가 1000rpm.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이 대략적으로 0.333이 돼요. 대략적으로 0.3333. 끝도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단위가 100분율. 자, 100분율 단위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준다? 곱하기 자, 100을 하시는 거죠. 100분율로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바로 33.3%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슬립은 4번 33.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하여 그림 A의 회로를 그림 B와 같은 등가 회로로 만들고자 할 때, 자, VTH와 RTH는 얼마냐? 자, 바로 태분안의 정리를 물어본 겁니다. 자, 먼저 A 회로부터 그려볼게요. A 회로가 자, 이게 A 회로가 되는 거고요. 이 A 회로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자, B 같은 회로로 만드는데요, B. 자, 이렇게 만들고 싶대요. 여기가 이제 VTH, 여기가 이제 VTH가 되고, 여기가 RTH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이 값들이 얼마 나왔냐면, 여기는 10V예요. 10V. 그리고 1옴. 여기가 1옴이죠. 그 다음, 여기가 1.5옴이고요. 여기가 1.4옴입니다. 예. 자, 있을 때, 자, VTH와 RTH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VTH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자, VTH. 자, VTH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어디에서 바라본 거냐면, 이쪽에서, 자, 다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 이쪽에서. 이쪽에서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1.5옴에 걸리는 전압, 1.5옴에 걸리는 전압, 여기저기, 딱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VTH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1.4옴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죠? 안 흐르죠? 그러면 전류는 회로가 이렇게 생긴 회로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회로만. 그죠? 그러니까 1.4옴에는 전압이 안 걸린다는 거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옴이고 1.5옴이죠. 그럼 그러니까 저항과, 여기 있는 저항과 전압은 서로 비례한단 말이에요. 비례. 그죠? 저항과 전압은 비례하기 때문에 바로 전압 분배 법칙으로 풀 수가 있어요. 자, 1옴과 1.5옴이죠. 그러면 1 플러스 1.5분의,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1.5잖아, 1.5. 비례하니까. 반비례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1이 들어가겠지만,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는 1.5가 들어가는 거예요. 1.5. 곱하기 몇 볼트? 10볼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바로 VTH는 6볼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 1.5옴에 6볼트가 걸리는 거고요. 나머지 4볼트는 여기에 걸리는 거죠. 4볼트. 이렇게. 그러니까 저항의 비가 2대 3이기 때문에 전압의 비도 똑같이 2대 3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전압 분배 법칙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RTH. 자, RTH는 어떻게 구하냐? 자,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전압원을 뭐 한다? 전압원을 단락. 예. 전압원을 단락시키면 단락시킨다는 얘기는 여기를 이렇게 쇼트 시켜주는 거죠. 그때 이제 합성 저항을 구하시는 거예요, 합성 저항. 자, 그러면 여기 1옴과 1.5옴은 서로 병렬이죠, 병렬.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병렬이기 때문에 더한 것, 자, 두 개의 저항을 더한 것분에 곱한 것. 그죠? 병렬 연결일 때, 더한 것분에 곱한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의 저항과 1.4옴은 직렬이죠, 직렬? 직렬 연결이니까 1.4는 그냥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직렬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여기는 2옴이 나오게 되는 거죠, 2옴. 그래서 이게 RTH는 2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로가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각 상의 임피던스가 Z는 4 플러스 J3옴인 델타 결선의 평형 3상 부하에 선간 전압이 200V인 대칭 3상 전압을 가했을 때 이 부하로 흐르는 선전류의 크기는 몇 암페어인가? 자, 선전류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결선이냐? 델타 결선이래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대요. 3상 평형 부하죠. 자, 이런 건데, 자, 무엇을 구하는 거냐? 선전류. 선전류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임피던스, 각 상의 임피던스가 얼마냐면, 임피던스가 4 플러스 J3옴이래요. 그리고 선전류, 선간 전압이죠. VL. 자, 선간 전압이 몇 볼트냐? 200볼트래, 200볼트. 자, 델타 결선일 때. 그때 무엇을 구하는 거냐? 바로 선전류. 선전류, 바로 IL. 선전류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델타 결선일 때는 자,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어때요? 똑같죠? 자, 델타 결선일 때는 VP와 VL이 같잖아요.
그죠? 얼마로 같다고요? 200V로 같은 거예요. 200V로. 그런데 자, 선전류 같은 경우는 선전류는 바로 상전류의 몇 배다? 루트 3배라고 했죠.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델타 결선일 때 상전압과 선간전압은 같아요. 200V로 지금 같고요. 그리고 선전류는 상전류의 몇 배다? 루트 3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뭘 구하는 거다? 지금 선전류를 구하는 거죠. 선전류. 자, 그러면 선전류 IP는 IL은 자, 지금 루트 3 곱하기 상전류. 자, 상전류니까 뭐겠어요? 임피던스분의 VP죠, 뭐. 그죠? 상전류. 근데 지금 VP가 똑같잖아요. 누구랑 똑같다고요? 선전류랑 똑같다고. 선전압과 똑같다고. 선전압.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임피던스의 크기는 얼마냐? 임피던스의 크기는 자, 지금 4 플러스 J3이죠? 그럼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인 거죠.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임피던스의 크기. 자, 분의 얼마다? VP 200V. 그리고 앞에 얼마 곱해주면 돼요? 루트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P 상전류의 루트 3배니까 선전류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 값을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 5 나오죠? 이거 5 나와요. 딱 계산기 하셔도 돼요. 5 나온단 말이에요. 약분되죠? 40. 그래서 정답은 40 루트 3이다. 여기 바로 선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루트 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로 계산하시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40 루트 3.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자, 그림과 같은 회로의 AB 양단에 전압을 인가하여 서서히 상승시킬 때 제일 먼저 파괴되는 콘덴서는 단 유전체의 재질 및 두께는 동일한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림 보시죠. 자, 지금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콘덴서 3개가 이런 식으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전압을 인가한 거죠. 전압을. 그때 여기는 이제 1C, 콘덴서가 여기 1C, 2C, 3C입니다. 그럼 이 3개 중에 누가 제일 용량이 크냐? 바로 이 세 번째 콘덴서가 제일 크죠, 용량이. 자, 그런데 우리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자, Q는 CV라는 공식이 있죠. Q는 CV.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이 정전 용량과 전압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정전 용량은 전압과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반비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정전 용량이 작을수록 더 큰 전압이 걸리는 거죠. 반비례하니까. 그러면 이 세 개의 콘덴서 중에서 가장 많은 전압이 걸리는 게 누구겠어요? 가장 큰 전압이 걸리는 게 누구예요? 바로 여기죠. 여기에 가장 큰 전압이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가장 작은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키면 가장 많이 전압이 걸리는 여기 1C, 이 콘덴서가 가장 먼저 파괴가 되겠죠. 가장 많이 큰 전압이 걸리니까. 그래서 정답은 1C. 1C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 1번. 자, 다음 26번. 자, 그림의 블록선도에서 RS분의 CS를 구하면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호를 잘 보셔야 돼요, 부호를. 자, 부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RS, 입력이죠? 여기가 CS, 출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G1, S를 생략할게요. 여기 G2, 여기가 G3고, 그리고 여기가 G4입니다. 그때 전달함수, RS분의 CS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번호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순방향. 자, 이 방향 이쪽이고, 요거를 1번.
그리고 이렇게 페르프 있죠? 2번. 또 이렇게 방향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갔으니까 이 방향으로 3번. 그죠? 이렇게 페르프 돼 있잖아요. 그때 이 전달함수는 어떻게 표시하냐? 전달함수 RS분의 CS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1 마이너스, 자, 페르프. 페르프는 지금 2번과 3번이죠? 페르프는. 그럼 2번 빼주고요. 3번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분자에는 순방향 1번.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식 자체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1 마이너스. 자, 2번은, 자, 이게 이렇게 2번이죠? 그런데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 부호로 들어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자, 보세요. 마이너스, 여기 보세요. G1, G2, G4죠? 이렇게 페르프. G1, G2, G4예요. 그럼 G1, G2, 자, G4가 되고요. 마이너스 3번. 자, 3번도 봤더니 부호가, 이렇게 해서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G2, G3죠? 여기 이 페르프에 걸려있는 함수가 G2, G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분해. 자, 분자에는 입력에서 출력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 있죠. G1, G2, G3. 이렇게. 그 위에는 G1, G2, G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분모 보세요, 분모.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또 마이너스죠? 플러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플러스로 바뀌는 겁니다. 마이너스니까. 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전달함수는 1 플러스, 자,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거 먼저 쓸게요. G2, G3, 그 다음 여기 있죠? G1, G2, G4가 되고요. 분자에는, 자, 분자는 뭐가 돼요? G1, G2, G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달함수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매긴 다음에 그 번호에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게 페르프, 1번에 들어가는 것은 게르프 이렇게. 예? 바로 다이렉트 들어가는 거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4번에 있네요. 다음 27번. 그림과 같은 브릿지 회로의 평형 조건은,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브릿지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먼저 브릿지 회로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항이 있고요. 코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저항, 그 다음에 콘덴서, 그 다음 저항, 그리고 콘덴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검류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을 인가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브릿지 평형회로. 그때 여기서 이 브릿지 회로의 평형 조건입니다. 평형 조건. 자, 평형 조건이 뭐냐? 마주 보고 있는 임피던스의 곱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주 보고 있는 임피던스를 서로 곱했을 때 이렇게 둘이 곱한 거.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G1, 여기 G2, 여기 G3, 자, G4라고 할게요. 그때 이 브릿지 회로가 자, 평형이 되려면 어떤 게 성립해야 돼요? G1 곱하기 G3가 G2 곱하기 G4랑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평형 조건이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이게 R1이고요. 그 다음 이게 L이에요. 그리고 R3, 그 다음 C2요. C2, 그리고 C1, 그리고 R2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식을. 자, 이 식을 만드실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Z1, G1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R1 플러스, 자, L이죠, L. L이니까 J 오메가 L인 거죠. 그죠? J 오메가 L.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G3. 이거는 C1이니까 J 오메가 C1분의 1인 거죠. 그죠? J 오메가 C1분의 1. 자, 이것은 같아야 돼요.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여기는 R2죠? 그냥 R2밖에 없으니까 R2. 자, 곱하기. 여기는 R3 플러스 C2니까 J 오메가 C2분의 1인 거네요. 이렇게. 됐나요? 곱하기고요. 여기 곱하기.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이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 편에 자, j 오메가를 곱할게요. 여기에도 j 오메가를 곱할 거고요. 우변에도 j 오메가를 곱할 거예요. 이렇게 네?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 이 j 오메가와 j 오메가 사라지죠? 약분되죠?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분배를 해야 돼요. 분배를 한 상태에서 j 오메가를 곱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식이? 자, 여기부터 한번 써볼게요. 식을. 자, 보세요. 자, C1분의 1이 남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분배. 자, 분배를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얼마가 돼요? C1분의 R1이죠. C1분의 R1 플러스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J 오메가의 C1분의 L 되는 거죠. 그죠? C1분의 L. 자, 이것은 자, 이렇게 곱했어요. R2, R3예요. R2, R3인데 여기 J 오메가 있잖아요. 그러면 J 오메가의 R2, R3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렇게 곱했어요. 이렇게 곱했어요. 그러면 J 오메가 여기 있는 J 오메가와 J 오메가 약분돼 버리죠. 그럼 남아 있는 거는 C2분의 R2가 남는 거예요. C2분의 R2.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J가 있는 거와 없는 걸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수부는 이 실수부끼리 같아야 되고요. 자, 허수부. 이 허수부끼리 같아야 돼요. 맞죠? 양식이 똑같은 식이 되려면은.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C1분의 R1은 C2분의 R2가 돼야 되고요. 다음, 여기서 이제 J 오메가는 똑같은 값이니까 비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C1분의 L은 R2 곱하기 R3랑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 등식이 돼, 같은 식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이거 비례식이죠? 자, 비례식이니까 대각선끼리 곱하면 값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R1 곱하기 C2는 C1, R2 먼저 쓸게요, R2. 자, 저항 먼저 쓰죠. 저항 먼저 쓰면 R2 곱하기 자, C1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자, C1을 일로 곱할게요. L은 C1 곱하기 R2, R3.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R1 곱하기 C2는 R2 곱하기 C1이랑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L은 C1 곱하기 R2, R3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바로 4번에 이러한 답이 있는 거죠.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8번.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운동하는 도체에 유도된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은 자, 이제 보기 중에서 이제 도체에 유도된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법칙을 찾는 겁니다. 자, 1번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바로 전자기력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거죠. 그리고 2번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바로 도체에 유도된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법칙이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 거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자개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러한 법칙. 4번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은 전자유도에 의해서 발생된 바로 기전력의 크기에 관한 법칙이 바로 패러데이의 바로 전자유도 법칙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 인덕턴스가 0.5 헨리인 코일의 리액턴스가 753.65밀 때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인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바로 유도 리액턴스죠. 유도. 자, 유도 리액턴스 바로 XL은 2파이 FL이죠. 그죠? 유도 리액턴스 XL은 뭐라고요? 2파이 FL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서 F, 주파수를 구하는 게 이 문제예요. 주파수. 자, 그러면 주파수 F는 2파이 L분의 바로 XL로 구할 수 있겠죠? 식을 변형하면 이제 바로 대입만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파이 곱하기 지금 몇 헨리냐면 지금 인덕턴스가 0.5 헨리입니다. 0.5 헨리고요. 그리고 유도성 리액턴스가 753.65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240 Hz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정답 2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30번. 회로에서 저항 5옴의 양단 전압 VR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회로냐면, 자, 이런 회로가 되는 거죠. 지금.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압원과 전류원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중첩의 원리로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압원 하나, 전류원 하나, 두 개 같이 있죠. 전압원이. 자, 그때 이 부호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때 여기가 3V, 여기는 5옴이고요. 그 다음 전류원은 2A가 이렇게 흐른대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전압원이 2개 이상 있을 때니까 자, 각각 자, 한 번은 전압원을 이용해서 한 번은 전류원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주는 건데, 자, 먼저 이제 전압원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전압원을 이용해서 풀어줄 때는 전류원은 뭐 한다? 전류원은 개방. 자, 전류원을 개방시키는 거예요, 개방. 자, 개방을 시켜버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개방시키면 열려있겠죠? 자, 회로가 끊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류원을 개방시켰을 경우에는 회로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5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5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0V. 0V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 전류원을 이용했을 때 전류원을 이용했을 때예요. 전류원. 이랬을 경우에는 전압원은 뭐 한다? 단락. 그죠? 전압원을 단락시킵니다. 단락. 전압원은 단락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전류원 이용할 때. 근데 지금 자, 저항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쪽 방향인 거고요. 전류원은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는 결국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A. 이렇게 반대 방향이니까. 얘는 5옴 같은 경우는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쪽 방향이잖아요. 근데 전류원은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2A가 아니라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5옴에 걸리는 전압은 곱해주시면 되겠죠?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0V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압원을 사용했을 때는 0V였고요. 전류원을 사용했을 때는 마이너스 10V. 따라서 두 개의 값을 합해주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0V가 걸린다는 겁니다. 이 5옴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0.5kVA의 수신용 변압기가 있다. 변압기의 철손이 7.5W, 전부와 동손이 16W이다. 화재가 발생하여 처음 2시간은 전부와 운전하고 다음 2시간은 2분의 1의 부하가 걸렸다고 한다. 4시간에 걸친 전 손실 전력량은 약 몇 와트아워인가? 자, 이거 보실게요. 자, 지금 이제 철손. 자, 철손이 7.5W라고 했고요. 철손. 그리고 동손. 동손은 16W라고 했어요. 16W. 자,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할 거냐? 즉, 전 손실 전력량을 구하는 거예요. 전 손실 전력량. 그래서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 W는 바로 철손과 동손의 합에다가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냐? 시간을 곱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트아워가 나오는 거죠. 와트아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철손 같은 경우는 부하의 영향을 안 받죠. 근데 이 동손이 부하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지금 부하가 2분의 1 부하래요. 2분의 1 부하. 네. 그러니까 처음 2시간은 전부하로 운전을 했고요. 나중 2시간은 2분의 1 부하로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에다가 자, 플러스. 자, 어떻게 되냐? 자, H로 T로 놓을게요. 시간이니까. T. 이렇게 놓고요. 자, 철손 더하기 이제 동손은 부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놓냐? n분의 1의 자, 제곱을 곱해줘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t. 그러니까 철손은 부하가 뭐 2분의 1이 됐든 3분의 1이 됐든 철손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이 동손은 부하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부하의 영향.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철손이 7.5죠. 동손이 16W예요. 자, 처음 2시간은 전부하니까 여기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나중 2시간.
나중 2시간은 자, 철소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철소는 똑같지만 동소는 자, 2분의 1 구하니까 얼마다?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 제곱. 곱하기 16 곱하기 2시간. 이렇게. 처음 2시간은 전부하. 나중 2시간은 2분의 1 부하. 그래서 철소는 고정적이고 동손만 변한다는 거.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손실 전력량은 약 70 와트아워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다음 32번. 자, 그림과 같은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정전압 회로에서 Q1의 역할로서 옳은 것은 자, 바로 트랜지스터의 이제 역할을 물어본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트랜지스터. 자, 트랜지스터에 이제 그 기능이 있어요. 어떤 역할들을 해주냐. 대표적으로 이제 스위칭. 자, 스위칭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증폭작용. 증폭작용도 하는데 이 문제의 그림에서 자, 스위칭 작용, 즉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 제어용 사용되는 게 Q1. Q1이 바로 스위칭 작용,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폭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그림에서 Q2가 바로 증폭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Q1이 제어용이에요. 제어용이고요. Q2가 증폭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증폭용.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Q1의 역할을 물어봤으니까 바로 제어용이라고 정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33번. 전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이오드는 자, 전원 전압을 일정하게 한다? 정전압 다이오드, 즉 제너 다이오드 되는 거죠. 제너 다이오드.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데 요 제너 다이오드를 다른 말로 정전압 다이오드라고도 하죠. 정전압 다이오드. 그래서 전원 전압을 일정하게 해주는 다이오드가 뭐다? 바로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제너 다이오드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34번. 자, 매거는 어떤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인가? 자, 1번 절연 저항, 2번 접지 저항, 3번 전지의 내부 저항, 4번 궤조 저항. 그래서 매거 같은 경우는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거는 절연 저항을 측정합니다. 정답 1번이고요. 그리고 3번에 이제 전지의 내부 저항을 측정하는 것은 코올라우시 브릿지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절연 저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다음의 논리식을 간단히 표현한 것은 자, 논리식을 간략화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어떤 논리식이냐면 자, 출력이 y입니다. y는 A바, B바, C에다가 A바, B, C바, 그리고 A바, B, C.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논리식을 자, 간략화 할 겁니다. 간략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항이 3개의 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공통으로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공통으로 있는 것. 바로 A바가 공통으로 있죠? 그러면 여기를 A 바로 묶어주는 거예요. A 바로 묶어주세요. 묶어주면 여기는 B바 C 남았고요. 여기는 B, C의 바, 여기는 BC. 자, 이렇게 남았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실 거냐면 여기 뒤에 부분을 이제 보시죠. 뒤에 부분을. 자, 그러면 자, A 바에 B 바 C에 자,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B로 묶을 수 있죠. B. 자, B로 묶어버리면은 자, 여기 남는 거는 C의 바고요. 여기는 C가 이렇게 남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부울대수에 정리해서 자, C 바와 C 이거는 얼마가 돼요? 이거는 항상 출력이 1로 나온다고 했죠. 그죠? 둘 중에 하나가 1이니까 1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A 바에 B 바 C 그리고 여기는 B가 되는 거죠. B.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를 이렇게 자, 분배를 할게요. 분배. 자, 분배를 해보면 A 바에 잘 보세요. 이렇게 해주면은 B 바와 B의 논리의 합이죠. 그죠? 그 다음 여기 뒤에는 C와 B의 C와
B의 논리의 합인데 여기 논리의 곱이니까 여기는 논리의 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부월대수의 정리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마찬가지로 이거는 1이죠? 1이니까 결과적으로 논리식을 간략화시키면 A 바에 바로 이거 순서 바꿀 수 있죠? 교환 법칙 되니까 BC의 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의 정답이 있겠습니다. 1번. 자, 다음 36번. 자유 공간에서 무한히 넓은 평면에 면전화 밀도 시그마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전개의 세기는 몇 볼트 퍼 메타인가? 단 엡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지금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자, 면전화 밀도일 때 면전화. 자, 면전화 밀도일 때 그때 D는 자, 엡실론 곱하기 2입니다. 그죠?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면전화 밀도.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면이기 면인데 바로 무한 평면입니다. 무한 평면. 자, 무한 평면이 돼버리면 이 공식이 바뀌어요. 무한 평면인 경우는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에 앞에 2가 이렇게 붙습니다. 무한 평면일 때는. 그러니까 무한 평면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무한 평면일 때는 자, 전개가 위쪽으로도 나오지만 아래쪽으로도 똑같이 나와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면적이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가 곱해지는 거예요. 면적이 2배가 돼서. 그래서 여기도 전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양쪽으로. 여기도 맞죠. 그러니까 면적이 여기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그래서 여기 2를 곱해주는 거예요. 면적이 2배가 돼서. 그래서 무한 평면인 경우에는 D는 2 곱하기 엡실론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무한 평면일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보기를 봤더니 전개의 세기를 물어봤죠. 전개의 세기. 전개의 세기 2를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따라서 전개의 세기 2는 2 곱하기 엡실론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기 봤더니 여기 뭐가 있어요? 입실론 제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공에서는, 자, 보세요. 진공에서는 지금 엡실론이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잖아요. 근데 진공 상태에서, 진공에서는 바로 B 유전율이 얼마예요? 이게 1이죠. 1. 그래서 여기를 엡실론을 뭘로 바꾼 거예요? 엡실론 제로로 바꾼 거예요. 어차피 이 값은 1이니까. 진공 상태에서. 그래서 정답은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평면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고요. 무한 평면이 아닐 경우는 이 2를 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다 비교해 주시면 되죠.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근데 이제 보기 봤더니 이게 D라고 안 나와 있고 문제에 나와 있는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보기에 2번. 다음 37번. 평행한 왕복 전선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 전선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력은 단 전선의 간격은 40cm라고 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이런 거죠. 지금 평행한 도체가 있어요. 평행도체가. 자, 평행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떤 도체냐면 왕복전선. 왕복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왕복이니까. 그죠? 왕복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전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 전류 방향을 했을 때 왕복이니까 갔다가 왔죠. 그럼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왕복이니까.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거예요. 평행한 도체인데. 그죠? 그리고 이 평행한 두 도체 사이의 간격이 얼마래요? 40cm. 즉 0.4m죠. 간격이.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 평행한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힘을 구하는 거예요. 힘을. 자, 공식이죠. F는 2πr분의 바로 뮤0 I1 I2. 이게 바로 평행한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때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값은 이제 두 도체 사이의 이격거리. 자, 거리가 R 값인 거고요. 자, 뮤제는 투자율 I1 그리고 I2. 여기가 I1, I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10A의 전류 흐른다고 했죠. 10A. 여기도 10A. 여기도 10A가 흐르는 거죠. 10A.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2π 곱하기
0.4m 거리니까 0.4 분의 자 뮤제로입니다. 뮤제로. 4파이 곱하기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죠? 예.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I1 10A, I2 10A 이겁니다. 예.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나오네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단위는 뉴턴 퍼 메타로 나옵니다. 전자력. 그죠? 미터당 몇 미터인지, 몇 뉴턴인지.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퍼 미터. 자, 근데 여기서 이 두 도체 사이에 자, 흡인력이냐? 흡인력이 작용하냐? 아니면 반발력이 작용하냐?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암페어의 오름나사 법칙에 따르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면 자개의 방향은 이렇게. 이쪽이죠? 이쪽이니까 여기는 자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쪽 도체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아래로. 그럼 이렇게 방향이, 이런 방향이죠? 자개의 방향이. 그러면 자개의 방향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두 개 보세요. 서로 어떻게 돼?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돼요? 밀어내고 있죠? 자, 서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서로 밀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밀어내고 있으니까 바로 무슨 lực이다? 반발력이다라는 거죠. 반발력.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같다. 자,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자, 전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면 흡인력인 거고요. 다른 방향,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면은 어떤 lực 이다? 반발력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지금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8번 50kW의 전력이 안테나에서 사방으로 자, 균일하게 방사될 때 안테나에서 1km 거리에 있는 점에서의 전기의 시력값은 약 몇 볼트 퍼 메타인가? 자, 보시죠. 자, 이거 공식이니까 암기해 주십니다. 공식. 자, 어떤 공식이냐? 전파 에너지죠. 전파 에너지예요. 전파 에너지 P는 자, 120파이분의 자, 2제곱이고요. 그리고 4파이 R분의 4파이 R 제곱이죠. 4파이 R 제곱분의 W입니다. 이게 바로 전파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뭘 구할 수 있다? 전개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전개의 세기 2. 이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식을 변형하면 돼요. 여기서 2제곱은 4파이 R 제곱분의 W가 되죠? 그리고 120파이가 1로 곱해집니다. 이렇게 2제곱은 그럼 2는 자,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제곱 사라지고요.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전개의 세기가 구해지는 거예요. 자,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루트 4파이 곱하기 자, R은 지금 뭐라고 했냐? 안테나에서 1km 떨어졌다 그래요. 1km 떨어져 있으니까 1000m. 1000m의 제곱이에요. 1000m의 제곱. 그리고 전력은 50kW. 50kW니까 50 곱하기 10의 3승인 거죠. 여기에다 곱하기 120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20파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일단 계산기 하시기 전에 이거 약분되죠, 약분. 이렇게. 약분되죠? 얼마예요? 30. 이렇게 풀면 돼요. 30.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은 대략적으로 1.22가 나옵니다. 1.22 볼트 퍼 미터. 자, 이렇게 해서 전기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39번. 자, 그림의 회로에서 A와 C 사이의 합성 저항은 자, 먼저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삼각형 형태로 자, 저항이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저항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저항값이 다 동일합니다. 저항값이 전부 다 R로 지금 동일해요. 전부 다 R입니다. R.
자, R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지금 단자 번호가 A, B, C. 여기가 위에가 A예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입니다. 자, 그때 A, C, A와 C 사이의 합성 저항. A와 C 사이의 합성 저항을 자,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이 저항을 부하를 Y 결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Y 결선으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을 하잖아요. 그때 이 저항값이 얼마냐? 저항값이 어떻게 되냐? 바로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바꾸면 이 부하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평형 부하일 때. 그러니까 이 부하의 값이 전부 다 동일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몇 배냐? Y로 바꿀 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ZY는 Z 델타의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1. 자, 그럼 어떻게 바뀌냐? 여기 델타죠, 델타. 여기 델타죠? 여기 델타죠? 이 세 개의 델타 결선을 전부 다 Y 결선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겠죠.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이 델타가 이 Y로 바뀐 거예요. Y 형태로. 그리고 여기 이 델타도 Y로 바꿔볼게요. Y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 있는 요 델타가 이렇게 Y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델타도 또 Y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Y 결선 3개. 3개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Y 결선으로.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부하가 원래 R이었잖아요. 그게 3분의 1로 줄어든다고요, 부하가. 3분의 1. 여기 그림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부하가 전부 다 3분의 1 R인 거예요. 3분의 1 R. 여기도 3분의 1 R. 3분의 1 R. 이게 평형부하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평형부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단자는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C고요. 여기가 B. 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게 AC 간의 합성 저항 구하라고 했죠? AC 간의. 그때는 이제 AC 간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죠. 여기 B단자. B단자에 붙어 있는 이 3분의 1R은 이거는 무시돼, 무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A고요. 자, 이쪽을 이제 C로 놓을게요. AC 간의 합성 저항 구하는 거니까. 자, 어떻게 되냐? 저항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자,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C입니다. C. 여기가 A고 여기 C예요. 그리고 위에를 좀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하가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3분의 1R. 3분의 1R. 전부 똑같습니다. 3분의 1R.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 3분의 1R이 여기고요. 여기 3분의 1R이 여긴 거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개가 여기 위로 2개 붙은 거고요.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직렬이죠. 직렬. 이렇게 직렬로 되어 있죠. 그게 밑에 4개 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위에 부분은 3분의 2R인 거고요. 그죠? 직렬이니까. 요 아래 부분은 또 직렬이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3분의 4R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합성 저항이. 그런 다음에 자 A, B 간의 합성 저항 구할 거예요. 3분의 1R 더하기 자 3분의 2R과 3분의 4R은 병렬이죠. 병렬이니까 3분의 2R 플러스 3분의 4R 분의 3분의 2R 곱하기 3분의 4R인 거죠. 맞나요? 더한 거분의 곱한 거. 병렬이니까 더하기 여기 3분의 1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두 개를 계산한 게 3분의 2R 나오고요. 자, 이거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9분의 4R이 돼요. 9분의 4R.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9분의 10 곱하기 R이 됩니다. 그래서 A, B 간의 합성 저항은 9분의 10R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꿔서 합성 저항을 구한다는 거. 그때 이제 평형 부하일 때 Y 결선일 때의 저항값은 델타 결선일 때의 3분의 1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40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종축과 횡축은, 그러니까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종축과 횡축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자, 아시면 되는데, 자,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히스테리시스 곡선입니다. 자, 세로축이 종축이죠. 가로축이 횡축이에요, 횡축. 그때,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자, 여기서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입니다. 그때, 자, 종축과, 자, 횡축. 종축과 횡축이에요. 그때 먼저 종축이 나타나는 게 뭐냐, 종축. 종축이 나타나는 게 바로 자속 밀도예요. 자속 밀도 B. 자, B고요. 그리고 여기가 횡축이 바로 자개의 세기죠. 자개의 세기. H.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향이 이렇게 자개의 세기를 점점 증가시키는 거죠. 자개의 세기를 증가시켰을 때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포가 돼, 포화. 포화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히스테리시스 곡선인 거예요. 그때 이제 종축이 나타내주는 것은 자속 밀도고요. 횡축이 자개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이것을 일종의 BH 곡선이라고 하잖아요. BH 곡선. 그죠? 그래서 종축이 자속 밀도, 횡축이 자개의 세기입니다. 그때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종축과 만나는 지점. 이걸 뭐라고요? 종축과 만나는 지점을 바로 잔류자기라고 하죠. 잔류자기. 여기가 잔류자기예요, 여기가. 그죠? 그다음에 요 횡축과 만나는 지점. 횡축과 만나는 부분을 바로 보자력이라고 하죠. 보자력.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도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종축이 자속 밀도, 횡축이 자개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